출발 새아침. 벌써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분야 무엇 하나 허투루 할 것 없이 바쁜 시계바늘을 돌리고 있는데요. 일요일이었던 어제 여야가 21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죠.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제를 누가 맡느냐,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사활을 건 기싸움을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은 상대방을 향한 공격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재조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정의연의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을 세게 파헤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걱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원 강사의 거짓말로 촉발된 N차 감염인데요. 신규 코로나 확진자 발생 건수가 심상치 않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N차 감염이 확산될지 걱정입니다. 정치도 방역도 중요한 시험대를 목전에 두고 있네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드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꼭 끼요.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우리 꼬꼬닥들은 주말에 뭐 하나요? 주말에는 이제 보통 멍 때리고 있죠. 주말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뭐 네. 바닥에 또 뭐 있나 한번 쳐다보고, 애기들은 그러면 엄마들은 쫓아다니면서 야 이리 와라 막 이러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가만히 창밖에 보고 있는 게 피로가 제일 빨리 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딱 그걸 딱 집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있군요. 네. 참네요. 그 닭을 소재로 했던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팍 생각이 나면서 네. 그 닭이 잡혀먹기 싫어가지고 여행 떠나던 그 모습이 근데 어차피 잡혀올 것을 참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예, 오창석 꽃기호 평론가. 네. 자, 미래통합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결국 돌고 돌아 김종인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 다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부터 좀 예견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임되자마자 그리고 취임되기 전에도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을 다시 쇄신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일단은 수락하는 자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시 차기 비대위원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르게 성과를 내라고 재촉하는 것을 잘 알겠다라고 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의 당헌상 김종인 내정자의 임기는 올해 8월 31일인데요. 27일 열리는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통해서 임기 조정, 그러니까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는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건 그래도 다 얻은 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두고 많이 많았던 그 시간을 아마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이 쫙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비대위원으로 이준석, 김웅, 천하람 등 그 3040 아주 새롭고 신선한 네. 강력한 피드를 수혈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 내정자 같은 경우 이제 비대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요. 일단 보통은 이제 9명 정도를 꾸립니다. 이 9명 중에 3040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은 이 3040 젊은 피들은 기존의 보수 이미지와는 좀 다른 행보도 많이 걸어왔었고 말씀하셨던 이준석, 천하람, 김재
양재섭 등은 5.18 광주 민주화 모욕을 참배를 하면서 보수도 앞으로는 이 막말을 쏟아내지 않고 이 5.18 정신을 기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러한 그전의 보수와는 다른 모습을 가진 아주 쇄신된 인물들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통합당을 꾸리겠다는 이야기를 남겼고 당헌과 당규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명까지 개정을 고려하면서 정말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김세연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나요? 일단 김용태 의원은 낙선을 했고 21대 국회 현역 의원이 낙선한 사람도 있어요. 이준석 최고위원. 네, 이준석 최고위원 있긴 있는데 네. 일단은 젊은 이미지랑은 조금 먼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쇄신파라고 볼 수 있는데 김용태 의원이 생각보다 40대 아닙니까? 네. 김용태 의원은? 선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수가 높아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이제 4선 도전제에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쇄신적인 이미지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 사실 예전에 김용태 비대위가 한번 출범하려다가 좌절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 휘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좀 꾸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김용태 낙선인을 제외하더라도 김웅 당선인이라든지 부산 남갑에 청년을 절반 이상을 꾸려야 한다고 했던 박수영 당선인이라든지 이런 젊은 40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들어가는 젊은 40대 위주로 꾸려보지 않을까. 그리고 낙선한 사람들 중에 30대를 꾸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김용태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청년 비대위로 활동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면서 기부금을 의원 1인당 뭐 한 1,600만 원씩 내겠다 이런 얘기도 밝혔네요. 네, 일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연말까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급여 30%를 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 30%가 의원 한 명당 약 1,6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년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6월부터 개원을 하니까 한 7개월 정도 급여를 기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솔선수범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 받겠습니다. 주신다면 뭐 네. 저한테 주는 건 아니겠지만.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갖춰지게 되면 1호 과제가 참 상징적이기도 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1호 과제로 될까요? 네, 일단은 통합당을 되돌아보는 선거 참패에 대한 이제 복귀를 먼저 해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졌는지를 한번 따져볼 것 같습니다. 김종인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일단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이 부자와 기득권 정당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줄기차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할 것 같고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얘기하기에는 성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이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도 찬성하는 입장 그 부분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올라가긴 가는데 결과적으로 김종인 비대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도 꽤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당내에서 자강론을 이야기했었던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남길 것 같은데요. 전국이 직전까지 일단 인터뷰를 남긴 사람은 조경태 최고위원입니다. 당에서 자강론을 펼쳐도 되는데 왜 또 외부 인사를 데려오느냐.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기 문제는 전국이 의결 사항인데 전국위도 없이 이를 기정사실로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또 1년간 신탁 통치를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민주적 정당에서 절차적 문제를 밟았으니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고 이 글에 대해서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근데 좋아요는 원래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누르는 편입니까 본인은?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이 쓰면 다 무조건 눌러주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다가 오해가 생겨가지고요. 요즘에는 좀 그래요? 선택적으로. 의미가 있군요. 저는 네. 그냥 제 글에 누가 좋아요 눌러주거나 댓글을 쓰면 무조건 다 좋아요 누릅니다. 내용에 상관없이. 저도 그랬었거든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네. 근데 그러면 안 되나 봐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요? 뭐 시비를 걸어요 누가 사람들이?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유명한 분이라 그렇구나. 예. 네? 참 이렇게 저녁에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이요.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이러시는군요. 네.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저널리즘 제이님께서 꽃기온이 옷 이쁘게 입고 나왔네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기 또 측근도 심어놓으시고 참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세는 기울었지만 김종인 비대위 뒤집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인데 네. 이게 성공할까요? 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당선인 모임에서도 처음에는 비토의 목소리가 컸다가 다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났던 그 자리에서는 비토하면서도 당장 대안이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은 불편하면서도 그래도 결국은 이제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갈 것 같습니다. 오세훈 낙선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자강론을 펼쳤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조경태 최고위원이 뭐 김종인 비대위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 그럼 본인은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대위 말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말고. 일단은 그냥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네. 당내 사람으로 또는 현재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대표로 출마해서 당을 쇄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원내대표가 28일에 오찬을 갖는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일단은 문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건 1년 6개월 만이고 3차 추경 이야기에 대해서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보호 등의 이런 한국형 뉴딜 예산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안도 논의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이런 조직 개편안은 여야와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3차 추경안의 예산 규모라든지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대화는 대통령이 초청을 하니까 양당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네. 좀 뭔가 협조적으로 지난번과 다르게 협조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진행 중이고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평가가 지금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추경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보호 등이 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야당 원내대표가 쉽사리 반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런 원내대표와의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협치 쪽으로 조금 더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2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환자가 8.7명에서 23.2명으로 늘었다면서요. 네, 그 선거가 끝난 직후 2주 동안 이제 추가 확진자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당일에는 또 0명으로 떨어지는 이제 결과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죠. 영명대 몇 번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가 사실상 완전히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이태원 확진자 그리고 용인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많아졌는데요. 최근 2주간 하루간 평균이 23.2명, 2주 동안 8.7명이었던 거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6.6에서 6.8%로 소폭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 코인 노래방, 뷔페 식당, 그리고 음식점과 카페, 교회 등 27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확진자 방문 이용 일정을 조금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어쨌든 N차 감염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인 상황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커지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방역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윤미향 당선인에게 꼭 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꼭 갑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래도 와달라고 했지만 현장에 직접 참석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요? 아무래도 유영수 할머니가 이 자리에서 용서하는 메시지를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렇다면 추가적인 폭로라든지 또는 그동안 정의연 활동에 대해서 불만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이걸 직접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풀리지 않는 앙금이 이 자리에 갑자기 참석한다고 해서 해소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참석한 윤미향 당선인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기 때문에 유영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고 아마 차후의 일정을 좀 조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면 불편해질 수 있다. 좀 네. 난감한 상황이 더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네, 오늘의 꼭 기원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위원장에게 당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을 맡기기로 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강도 개혁을 담은 김종인호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요?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 계속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내오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결국 김종인 비대위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아직 아니에요? 상임 전국위원회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네. 예, 일단 당원들의 의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상임이나 전국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다.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너무 외부에 의존하는 모습이 20대 국회도 그렇고 버릇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8대, 즉 2008년도에 81석 정도의 어려운 의석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체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고 해서 내부를 강화시켜서 지금까지 이제 집권 여당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당이 보면은 20대 국회에서도 보면은 외부의 비대위에다가 의존해서 치르고 이번에도 또 외부에다가 의존하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대로 책임지고 가는 모습, 스스로 변화하고 강해지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당이 저는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당권하고 대권은 분리를 한다는 게 원칙인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와서 모든 걸 좀 정리를 해주면 오히려 대선을 향해서 행보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좀 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당 중진 의원들의 아주 무책임한 부분이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좀 일종의 유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비겁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겁해요. 왜요? 비겁한 모습이지요. 당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중진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당하고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네. 우리 역시 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외부에다가 의탁하는 그런 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께서 자존심을 상해하신 모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그 분들은 좀 세력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저는 지난번 혹시나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 여론조사에서는 네. 압도적으로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8월 전당대회를 하라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거스리는 모습들은 썩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저는 어떤 특정인 개인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보이는 분들이 재선 의원이랑 초선 의원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계속 약간 조금 마음이 흔들려서 이 결정을 아직 정확히 못 내리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또 입장 표명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다소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론 의도했지는 않았겠지만 당선자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이 있다 해서 바로 관계되시는 분을 만나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보거든요. 네네. 절차가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3번이나 외부 인사 영입해서 비대위를 해봤지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외부에다가 이 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보면은 한 3번 정도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 돌아온 것은 뭐 거의 없고 더 아쉬운 것은 이제 어떤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는 그런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비대위라는 것이 아주 힘들고 고독한 역할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그 외부에다가 책임을 맡기고 나온 이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또 누구 하나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어려웠지만 우리 당이 스스로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과 노력이 좀 많이 아쉽고 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는 특징이 조금 가차 없이 이 시스템을 정비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 가차 없이 시스템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하면 쭉 저는 아직 확정된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당이 민주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럼 그 절차가 당연 단계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스스로 그걸 왜 하지 못하느냐? 예,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정당인지에 대해서 예, 많은 당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중진이고 좀 뭔가 당에서 오랫동안 이 당을 이끌어온 분 중에 한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칼을 휘두르기에는 본인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못할 거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원래 당연 단계에는 8월 전당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그냥 차질 없이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는 뭐 직무 대행을 하시든지 한시적으로 비대위를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새 지도부가 그 개혁의 의무를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하지 않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많은 당원들의 불만인 것 같고요. 네. 저 역시도 20대 국회에서 무려 3번이나 비대위를 했지만 네. 그 결과물이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결과물들은 항상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어려운 위기와 고비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지요. 네네.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좀 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예, 우리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노력,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모습, 우리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자는 모습을 가지고 책임 정치를 통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대위 출범하게 되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것이 가장 핫한 이슈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지금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복당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입당을 원하시는 무소속 의원님들이 계신다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그 역시도 당연 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홍 전 대표하고 김 위원장하고 뭐 뇌물 전과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이 원래 미래를 위해서 통합한다는 위해서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당이 그 당의 정신에 부합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치 하나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결국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는 이번 사태는 그 윤미향 당선자 본인과 그 정의연을
위해서 아마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그 내부 고발로 인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 부정한 그 기부금 사용이나 그 안성의 그 쉼터 문제, 그리고 조작된 그 해외 사업 문제입니까? 네. 여러 가지 끊임없이 그 불법적인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부분들은 그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도덕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 정의연이라는 단체와 그 윤미향 당선자는 그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윤미향 당선자 스스로가 더 이상 사회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그 거취를 저는 표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여당인 민주당 역시도 그 다수당으로서의 그 오만함을 가지고 사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네요. 네, 그게 그 국민들한테 대한 그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명수 전 총리는 무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도 저는 그 여당의 어떤 그 민주당의 오만함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대한민국의 그 법 체계에 대해서는 그 안중에도 없는 그 민주당의 그 오만함이 엿보인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 한만호 씨의 그 피망록은 기존의 재판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건에서 공수처를 통해서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저는 이게 법 위에 군림하는 여당, 네. 민주당의 행포가 될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5천만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조사나 재심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요건도 하나도 안 맞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계속해서 4.15 총선 부정 의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하태경 의원 등이 차라리 출당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민경호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이 나올까요? 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하태경 의원은 근거가 부족한 의혹들을 악용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책임 있는 부처, 행정부처에서는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검증을 통해서라도 의혹 해소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3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요. 3차 추경에 협조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리당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네. 다만 정부 여당도 이 국민들의 안전과 또한 경제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추경이라는 것은 국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 세금을 좀 더 알토란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네네. 야당은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가 노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오늘은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도 정의연의 부정 의혹을 놓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구체적인 반응은 어떤지, 혹시 일본이 이거를 아주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본 코로나19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본이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 한 달 반 동안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어서 네. 긴급사태 조치 해제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예, 도쿄를 포함한 5개 지역도 오늘 자문회의를 거쳐서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완화된 지역에서 다시 도쿄에서도 어제부터 두 자릿수 감염자가 다시 나오고 있고, 근본적인 검역 체계라든지 병상 확보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긴급사태 조치를 해제하고 있어서 좀 불안과 기대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잡아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일본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계속 연장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한국의 경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인 입국 제한 완화를 하면서 경제 교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포들 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참가하지 못하고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모태교 외무상은 여기에 대해서 고려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지금까지 없고요. 원래 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이 처음부터 방역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그 실패한 방역에 대한 그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서 한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네. 이 입국 제한 완화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인의 입국 제한 완화를 조금 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정치적인 게 또 여기 개입이 돼서 그렇다는 거군요. 그런데 베트남하고 대만에 대한 입국 제한은 지금 완화된 상태입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노동력이 부족하고 거의 동남아시아 의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은 완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술 교류라든가 협력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훨씬 더 필요한데 특히 한국은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은 대부분 중국이나 한국의 반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대립 속에 일본과 미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베 정권은 중국과는 경제 교류를 완화하면서도 자기 지지 기반을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혐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 기자회견,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정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논란을 쭉 보셨을 텐데,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 의혹 그동안 나온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할 거는 뭘지, 어떻게 될지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글쎄 오랫동안 그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해온 정의용과 또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위안부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관계가 좀 악화된 것은 일본에 있는 저희나 그리고 시민단체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그런 당사자들보다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를 봉합하려고 했던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한국 사회와 일본 시민 사회가 좀 더 책임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이라든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맡겨온 것도 조금 함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연이나 이런 시민단체는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고, 또한 자발적인 운동이라는 게 희생을 통해서 또 쌓아온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평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가치가 다른 것이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 당사자들 간에 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 이간질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보수 단체들도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정의연에 대한
이 압박이라든가 해체까지 어떤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대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당사자들 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수단체나 보수 언론이 이간질을 하지 않으면은 뭐 신뢰가 훼손되기까지는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반응이.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보수 언론의 목적은 실제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오랫동안 주장해온 거죠. 네. 그리고 이 반일 집회인 수요 집회와 또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녀상의 철거가 일본 정부나든지 그리고 일본 우익단체들의 목적이고 이것은 역사의 사실 그 자체를 다 부정하겠다고 이번 기회에 말소를 하겠다는 건데 즉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을 낙인 찍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악화시키면 향후 한일 협상에서 유리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이 약해지면 아마도 일본 정부나 우익단체들은 그 다음 타겟은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을 타겟으로 할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이 의혹을 빌미로 해서 일본 우익단체들이 소녀상 철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과거사에 자기네들은 할 만큼 다 했는데 한국이 억지를 부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혐한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미 우익 보수 매체 속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약화된 치부라든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산케이 신문이 이 정의연 관련 기사를 대량으로 그렇죠.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물타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무토인가요? 그 전 주일대사 이분은 문재인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한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일본 주류의 의견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무토 전 한국 대사는 대표적인 혐한 인사인데 글쎄요 일본사의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마 아베 정권의 본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특히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이 등장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고 네. 이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보수 정권이 이명박 정권 때 나온 판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저도 무토 대사하고는 토론회에서 많이 만나는데 네. 이분이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때 당시 대사였고 그것으로 일본으로 조치된 분인데 아마도 자신의 피해의식도 많고 또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일본 외교가에서 배제된 것들을 이 혐한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혐한으로 한다고 해서 일본 외교가에서는 오히려 창피하다라는 이러한 여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 정의연 등 단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구조가 바뀌고 피해자 당사자에 대해서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라 대 나라의 일이 아니라 개인이 뭐 돈을 벌러 가가지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왜 나라가 나서서 이러느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까? 그렇죠. 일본은 이미 그렇지만 역사학자라든지 우익 역사학자라든지 또는 혐한 정치 세력 그리고 국가 정책을 동원해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부인해왔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위안부 할머니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정부 간에도 이 잘못된 협상으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도 이미 한계가 있는 상태이죠. 결국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이 국내외적인 양심적인 시민사회 여론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정의연에 대한 공격과 이 해체는 일본이 위안부 협상에서 이후 정의연이 해체되고 유명 씨 당선자가 약화되면 다음 한일 이 협상에서는 압승으로 끝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이 최고의 기회라고 일본 정부나 혐한 집단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거 봐라. 걔네들은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서는 마치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결국 돈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그 반일 종족주의나 뭐 이승만 학당 이런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 좀 더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나 보수 언론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한국의 네. 보수 언론이라든가 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즉 한국 측의 수정주의 역사가들이 훨씬 더 일본 정부나 일본의 우익 단체보다 앞장서서 주장해주고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야 뭐 자기들이 손대지도 않고 코 풀 수 있는 격이고 네. 오히려 더 즐기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손대지 않고도 코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국이 알아서 자기네끼리 싸운다. 이렇게 보는군요. 좋습니다. 그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뭐 옷 한 벌도 지급되지 않고 뭐 72억이나 모금해놓고도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안 되게끔 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단체가 제대로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실제 혹시 그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글쎄요. 저희들도 이번에 나눔의 팀이라든지 또는 정의연이라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위안부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들은 그런 구별이 많이 어려워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피해 할머니들의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고착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표현이라고 훨씬 더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다시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동참하고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해결의 길이지 그러한 이런 부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방식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다 하고 역사적으로 오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지원 방식이나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글쎄요, 뭐, 지원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좀 장기화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해결도 뭐 빨리 해야 되지만, 오히려 연대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한국 정부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이 한일 합의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 있겠지만, 목소리를 더 내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 사회의 여론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 잘못된 한일 협상을 처리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국제 여론을 포함해서 좀 더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일본은 더 반발하겠지만 현재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이런 것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의 입지가 좀 더 약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일본의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비를 하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한국 정부도 좀 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안부 당사자들과 할머니들에게 오히려 안심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아베는 언제가 임기예요? 언제 선거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9월에 아베 수상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한국에도 보도되고 있지만 자신의 측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내기 도박 문제로 중도에 사임하면서 네네. 아베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서 바로 사임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정권의 운영 방식은 실질적으로 식물 정권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일본 전국의 혼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 교수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